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시 이제 재배학, 정확히 따지면 재배학 원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학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그 전에 우리가 7월, 8월 달 강의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오늘 재개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7월, 8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뼈대를 쭉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9월, 10월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뼈대 구성에다가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확장을 시켜서 이걸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면서 그다음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걸 조금 더 또 테두리를 좀 만들어서 차후에 어떤 걸로 넘어가는 거냐면 이제 그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재배학이나 이 농업직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타의 다른 직렬에 비해서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핵심이 매우 중요해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개념인지를 빨리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요 과목인 뭐 한국사나 아니면은 저기 국어나 이런 부분들은 이론만 계속 설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해서 문제를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지만 이 농업직의 경우는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겉의 형태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정립을 먼저 가져가는 게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끝까지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문제풀이 위주로 쭉 하해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도 기본 설명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배학을 하는데,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면 우리 과목이 이렇게 재배학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재배학이 되죠. 이 재배학을 얘기할 때 일반 재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배학 뭐가 있냐면 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배학 원론. 또는 대학에서 뭐가 있냐면 또 재배학 법론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기준이 어딘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재배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흔히 말할 때 기능사 시험 공부할 때, 유기농업 기능사 공부할 때 거기 나오는 과목이 재배학이 아니라 일반 재배예요. 일반 재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재배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다. 원론이에요, 원론. 이것이 흔히 말한 저처럼 농과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농과대학에 특히 농과대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원예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원예학처럼 재배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전공에 들어갔는데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필수 과목으로 재배학 원론을 배우게 돼요. 재배학 원론을. 자,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재배학 법론을 배웠고, 그전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때가 언제냐면 80년대 공무원. 그때는 주로 과목이 원론에서 나오지 않고 법론에서 나왔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수량의 삼각형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게 되잖아, 앞으로. 그죠? 자, 우리가 수량을 높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농업 기술에 대해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세 개의 삼각형, 다시 말하면 넓이가 넓으려면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커질 거니까 첫 번째가 뭘까? 가장 넘버 원으로 나와야 될 거. 바로 뭐냐면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성 나와요. 유전성.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재배란 말 그냥 빼버릴게요. 재배란 말 빼버리고 뭐가 있냐면, 자, 환경이 들어가죠. 환경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재배 기술적 측면이고, 이 세 가지 변으로 볼 때 가장 분량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가장 분량이 많은 곳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재배 기술이 가장 분량이. 자, 우리 책도 이렇게 봐봐. 옆에 챕터를 봐봐. 이렇게 챕터 이렇게 앞에 챕터를 보면 가장 맨 뒤에가 볼륨이 가장 많죠. 거기가 재배 기술이에요. 거기가 바로 재배 기술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배학 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볼게요. 재배학 법론은 얘를 빼고 두 가지 환경과 기술만을 배우는 게 법론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때는 주로 문제가 뭐로 나왔냐면 이걸로 나왔어요. 자, 왜 그런 걸까? 농업으로 볼 때 다른 과목이 있어. 다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이런 과목이 있어. 자, 따로 배우는 한 학기 3학점으로 배우는 게 유전학이에요. 유전학이라고 해서 유전학을 따로 배우게 돼. 이건 3학년 때 주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3학년 때가 되게 되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교양 과목이 조금 사라지고 전공 과목이 들어오잖아요. 전공 필수로 해서 유전학을 배워요. 그러면 재배학 법론에다 유전학을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 재배학 원론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유전학의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 이것이 재배학 원론으로 들어온 건 특정한 범위만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공부했건 공부하지 않았건 비전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이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어떤 추세가 되고 있냐면 자,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문제 중에 여기가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 자, 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규칙성이 있어서 보통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다고 해요. 여기서. 근데 재배학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를 틀리게 되면 합격에서 멀어지거든. 특별한 경우 빼고.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뭘까 딱 집으면 바로 어디야? 이게 유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딱 찍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원래는 유전학의 그 두툼한 책에 H사가 있어요. H 출판사. 그 뭐라고 이걸 또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것 같고 표지가 녹색인 책들. 농가대 책을 다 거기서 써요. 거기서. 자, 거기서 했었던 그런 책들에서 다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유전학이 왜 어려운 걸까? 유전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있잖아요. 그죠?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론부터 쭉 고등학교 다 나와요. 여기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멘델의 법칙이지. 멘델의 법칙. 다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 어려워하고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유전성 안에 문제가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바로 뭘까? 이 부분이죠. 이거 바로. 육종이에요. 육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들어가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초기에는 이게 7급 문제나 연구사나 지도사의 문제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9급에도 요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은 이제 범위가 재배학 원론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초기에는 조금 더 간단한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 어떠냐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 바로 뭘까? 이른다면은 웅성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근데 여기도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체기를 잡아가지고 저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으나 그렇게 하려면 7월, 8월을 계속 여기만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짚어가면서 쭉 정리를 해나가는데 근데 명심하세요. 더 이상 깊이가 되는 게 복잡하게 나온다. 그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만 중요한 뼈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셔야 되냐면 기출 문제는 보셔야 돼. 왜? 여기에는 기출 문제가 올해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온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인트를 다르게 할 뿐이지. 근데 특정한 거 몇 가지가 안 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를 너무 우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요것만 지업하다가 여기를 틀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기본 조건이 돼야 돼요. 여기를 다 거의 다 맞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따져볼게. 여기를 다 맞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요. 이건 없어. 왜 그런 걸까? 자, 왜 그런 거냐면 요즘 문제 유형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깔끔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거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문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어떠냐면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가 많아. 아마 그 시험 본 사람 알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그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틀리게 만드냐가 핵심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거기에서 벤치마킹 했던 문제가 요즘 어떠냐면 점점 더 문제가 산뜻해지고 깔끔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에 치중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무슨 병에 걸리지 말고 다한다병에 걸리지 말고.
그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딱 공부하다가 나한테 찾아올 경우 딱 보면 찾아올 때 보면 이걸 모르겠다고 찾아오면 그 친구가 올해 합격할 건지 불합격할 건지가 미루어 짐작이 돼. 미루어 짐작. 자, 불합격할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어려워도 지나치게 어려운 거 지엽적인 걸 들고 나한테 찾아와. 그런 사람은 농업직에선 다 틀립니다. 다 불합격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학하고 자 식용작물하고 이 둘을 보면 우리가 20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몇 개 정도를 맞는 목표를 해줘야 되는 걸까? 물론 어거지로 20개, 20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솔직히 20개 다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쉬울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보면 국가직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맞추면 되느냐. 물론 이제 주요 과목은 빼고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더 많이 틀린 게 어떤 쪽일까요? 재배학 쪽에 당연히. 재배학 쪽에.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18개, 1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 맞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 이건 바로 어떤 조건일까? 난이도가 낮다, 높다를 떠나서야 이거는.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런데 그거를 틀리고 난이도 있는 걸 맞췄다고 해서 합격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굉장히 명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국가직 합격했던 사람이 지방직도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재배학의 범위가 여기까지가 되니까 요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했다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언제 9월 10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거야. 그 안에 확장을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만 이걸 가지고 막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완성도를 언제 끝내는 거냐면 국가직의 4월 달 기준이니까 우리가 완성도를 2월 달로 맞출 거야. 2월 달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해서 쭉 한 템포를 잘 맞춰주면 저는 거기에 규칙적으로 만들어 될 텐데 분명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패턴이 있고요.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어. 문제를 내는 게. 알고리즘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특성을 알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을 다 공부하기보다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의 시험은 바로 뭘까? 축구의 생명은 골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합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찾아서 해나가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배학은 한마디로 어떤 과목일까? 농업 쪽에서의 바이블이야. 바이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재배학이고요. 지금 시험 공부를 위해서 재배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봐봐요. 세상에 어떤 공부를 보면 다 농업적인 관련된 거 자격증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재배학 체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사명,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질 거 쉽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히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보면 오히려 여기는 거의 다 맞추는데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의외로 재배 기술 쪽에서 많이 틀려요. 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 여기가 시험 문제 어느 정도 나올까? 거의 과반수야, 여기가. 50%라고 보면 돼,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도 많지만 중요한 뼈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안에는. 그렇죠? 그럼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까? 여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자, 일단 또 하나 볼게, 이제. 자, 세 가지가 맞춰져야 수량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1, 2, 3번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요. 타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까? 다시 말하면 유전성, 타고난 거지. 타고난 것이 얘가 몇 퍼센트냐면 51%예요. 나머지가 얘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전성 타고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인정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기본적 뼈대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쪽부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어그리컬처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잠깐 오리엔테이션으로 요것만 제가 조금만 상식적인 것만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작물 재배 쪽에 농업의 두 개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농업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원예가 있고 그래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래서 우리가 영구직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은 원예직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따로 있는데 농업과 원예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그냥 딸딸딸 외워서 하기 때문에. 자, 농업이 바로 뭐냐? 앞에 뭐가 들어가? 어그리. 그치? 어그리컬처가 들어가죠. AGRI. 그죠? 어그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는 바로 뭘까? 컬처가 바로 뭐냐? 문화다, 재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원예는 바로 뭐냐면 허티란 말이더라. HORT. 허티컬처. 허티가 바로 무슨일까? 이건 바로 뭐냐면 가두어뒀다는 뜻이에요. 가두었다, 라틴어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것 상추를 하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농업 안에 원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과 원예가 따로 있는 거야, 사실은. 어떤 개념인가를 따져보게 되면 농업은 주로 배우는 과목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거죠, 주로. 식량작물이에요, 식량작물. 그렇죠? 식량작물이니까 우리로 따져본다면 바로 뭐냐면 보리, 뭐 이런 거. 유럽으로 볼 땐 대표성이 뭘까? 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식용작물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농업 부분이. 그렇죠. 자, 그럼 원예에 들어가는 건 주로 뭐냐? 크게 세 가지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도 재배학 문제가 나오니까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요거예요. 채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과일이죠, 과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화훼류. 화훼가 바로 뭐냐면 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차이점이 바로 뭘까를 간략하게 말할게요. 자, 이래서 우리가 독일로 가보면 독일의 지명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 부르크라고 나와. 부르크. 무슨 부르크? 부르크가 무슨 뜻일까요? 부르크. 이래서 함부르크, 뭐 프라이부르크, 이렇게 부르크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성이란 뜻이에요. 성을 썼다는 얘기죠. 프라이부르크, 프라이가 바로 영어의 풀이, 자유적인 성이다. 이런 뜻 가지고. 자, 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성벽이 있죠, 성벽이. 근데 성벽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당이 있어. 성당 주위로는 광장이 있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집무실이 있어. 집무실. 지금은 시장이지만 옛날에 누가 있을까? 영주라든지. 그죠? 영주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기사들이에요. 기사. 그러니까 칼 들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유럽 영화들 보면 뭐냐면 성주의 딸과 기사의 사랑 관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 이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여기 놓고 난 다음에 문이 있다고 따져봐요. 문이 있다고 따져봐. 문은 어떻게 되냐면 걸어 잠궈, 낮에는. 밤 되면 걸어 잠궈요. 그러다 어떨까? 이거 쭉 다 내리면 그 옆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해자가 있죠. 해자. 물로 가득 차게.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이게 주로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하잖아. 이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바깥에 사람이 없을까? 있어요. 바깥에도.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어떨까? 다 들어오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와. 그럼 들어와 생활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식물을 재배할 것이고 바깥쪽에도 재배할 거잖아요. 바깥쪽은 넓이가 어떨까? 넓죠. 여기는 주로 어떤 거냐면 한 번 심었다가 수확할 때만 걷어들인 작물 심으면 유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성 바깥에 심었던 건 주로 뭐냐? 확 뿌렸다가 한 번에 수확할 것 주로 어떤 걸까? 식량작물. 그래서 성 바깥에서 농사를 졌던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농업이었던 거야, 원래가 사실은. 어그리가 무슨 뜻일까? 어그리가 바로 뭐냐면 성 바깥쪽이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하는 것도 좋아, 이렇게. 자, 그러면 허티란 말은 뭐냐? 가뒀다라는 뜻이잖아, 집약적으로. 그럼 어디일까? 저 볼게요. 이 안에 심을 거. 볼게 잠깐. 상추를 심었는데 멀리 심어놓으면 밤에 상추가 먹고 싶어. 성문 안 열어줄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어떻게 먹을 건데? 그러니까 어디다 심어야 돼? 가까운 데 심어야지.
그러니까 상추 심고 과일도 바깥에 심으면 어때? 수시로 따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안에다 심어야지. 그 다음에 꽃은 왜 심는 거냐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떨까? 안에 심었지. 그러니까 안에, 성 안에서 했던 것이 바로 뭘까? 그게 원예였던 겁니다. 어때?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 제대로 수업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원예라고 하는 말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 여기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집약적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이게 바로. 그렇죠? 집약적. 이게 뭘까? 가둬놓고 길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농업을 하건 원예를 하건 누가 소재가 되느냐? 요게 소재가 되겠죠, 이제. 작물이 소재가 되겠죠, 작물이. 그럼 작물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에 간략하게 볼게. 뭐 다 여기 읽고 할 필요는 없어요. 농업, 어그리컬처가 식물을 기르거나 유익한 동물을 뭐까지? 식물과 동물을 다 포함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뭐가 나와 있냐면 정밀농업이란 말이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어요. 정밀농업. 말 그대로 농업은 농업인데 어떤 농업이라니까? 아주 정밀하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정밀하냐? 그럼 거기 밑에 써져 있는 게 뭐 ICT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 어떤 말이 더 중요한 걸까? 가장 중요한 말? 자,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따져볼게요. 우리가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유기농업이라는 말을 쓸 때, 유기농업을 핵심적으로 하는 말들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 지속적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뭐냐면 지속 가능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투입이 나와. 저투입. 뭐를 저투입한다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뭘까?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냥 농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그냥 농약이 아니죠. 왜? 농약에도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자, 이래서 자연 친화적 농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농약이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합성 농약이라고.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합성. 이게 바로 뭐냐? 살충제, 제초제, 살비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와 두 번째 뭐까지? 요거까지. 화학비료까지. 화학비료까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더 낮춰준다는 얘기지. 낮춰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LISA라고 그래요. 리사라고 그래요. 리아. 이게 바로 뭐냐? low input예요. low.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문제가 탁 나온다, 이게. 요즘은. 이렇게. low inpu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투입한다. 저투입하면 여러모로 돈도 적게 들지만 어떨까? 굉장히 건강한 작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가 바로 유기농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밀농업이라는 얘기 바로 뭘까? 한마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봐봐. 진짜 필요한 양만큼만을 적게 주게 한 게 정밀농업이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정밀농업. 그러니까 정밀농업이 미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때요? 옥수로 볼 때 콘벨트라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거리가. 그럼 여기다 농약을 줄 때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로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공기로.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규모가. 근데 거기도 어때? 비료를 뿌리고 하는데 인공위성과 연결이 돼서 여기가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질소질이 많아. 그럼 조금만 뿌리고 또 넘기고, 여기 또 많이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냅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개념이 우리가 정밀농업이라고 한다. 하나만 더 볼게. 유기농업 할 때 우리가 유기농업의 핵심도 간략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기본 상식으로. 자, 유기농업은 우리가 보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거 정확히 해두세요. 자, 칠판을 여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요것도 정확히 해둬야 되니까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요즘은 이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거 있어요. 자, 친환경. 친환경이란 말 썼죠, 많이. 그죠? 친환경. 친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친환경이라고. 예를 들어 친환경 뭘 얘기하는 걸까?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는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의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가 좀 전에 있었던 유기농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생각보다. 유기농.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농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농약. 무농약. 자, 이 조건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걸까? 요걸 얘기하죠. 요거를. 합성 농약을 가지고 할 때 자, 볼게요. 유기농은 합성 농약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무농약 어떨까? 못 써. 둘 다 못 써.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화학비료. 화학비료가 있어요. 화학비료 유기농 사용 못해. 화학비료조차. 화학비료가 뭔지 알겠죠? 푸대에 있는 비료. 자, 그럼 무농약은 어떻게 되느냐? 무농약은 사용이 가능해. 얼만큼? 권장치가 있어요. 작물별로. 얼만큼? 3분의 1 이내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무농약이야. 그럼 자, 퀴즈. 어떤 게 더 가격이 비쌀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너무 당연. 이게 바로 뭐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해요. 친환경.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참고적으로 이것도 있겠죠. 우리하고 관련 없지만 친환경 뭐도 있냐면 축산물 있겠죠. 축산물. 뭐가 있을까? 여기는 이런 게 있죠. 유기축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도 있어요. 이 안에. 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무항생제. 물론 이거 하나만 쓰기도 하고요. 이걸 안 집어넣기도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무항생제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자, 계란이 떠오르잖아. 계란이. 자, 아무튼 요게 요즘은 문제가 파생돼서 나오는 추세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들어. 가볍게. 이거는 일반 상식을 높여줄 수 있는 거지. 이거 바로. 우리가 농업을 농업답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그럼 정밀 농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불필요한 농자재나 작업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가 중요한 거. 최소화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까 리사라고 하는 말.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재배학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 보면 재배의 다른 말이 바로 뭐냐면 경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할 것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그 특징들만 그냥 하나씩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볼게 재배 형식이 가끔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것도 아는 용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자, 소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 이게 바로 뭘까? 흔히 말하는 화전이라고. 화전 무슨 화자? 불화자. 어떨까? 잡초 봐서 어떻게 하는가? 불을 해가지고 다 태우고 거기다가 우리가 재배하는 방법. 산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심었다가 어떨까? 심었다가 여기가 어때? 그럼 거기가 비료분이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여기가. 한 번 심어서 두 번째 심으려고 하니까 잘 안 자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주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그래서 이거 바로 뭐냐? 약탈식 농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식경이라고 해요. 식경은 바로 식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건 바로 뭐냐면 식민지라고 보면 돼. 식민지. 자, 그럼 어떨까? 식민지는 기업적 농업은 어때? 한 가지 작물을 대단위로 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뭘까? 남군 북군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북쪽은 공장이 많았고 남쪽은 농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장 일은 누가 많이 할까? 목화솜이 가장 떠올라. 목화. 흑인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농업을 주로 했던 것은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라고 하죠. 링컨이 굉장히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링컨은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일종의 식민지가 되겠죠. 또 애니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니깽. 일제시대 때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어디야? 하와이로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거기서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해서. 생각해 봐. 파인애플이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맨손으로 한 거야. 맨손으로. 밥 제대로 못 먹고.
그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애미갱이라고 애미갱.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바로. 동남아에도 많아요. 필리핀 등지나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 그때가. 가슴 아픈 일이. 이게 식경이죠. 식민지. 자, 일단 곡경은 바로 뭘까? 곡이니까 바로 뭘라는 거야? 공유. 그죠? 공유. 포경은 바로 뭘까? 포경. 포경은 바로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유축농업이에요. 유축농업. 뭐까지 같이 집어넣는 거죠? 자, 이래서 소. 그죠? 동물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 사료와 식량작물을 고루 균형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포경이에요. 원경은 원자 무슨 원자? 요거 원자? 아까 말했던 원예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원예. 원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했어? 아까 요 얘기였죠. 집약적이다. 성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개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쭉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배 식물을 보면 한마디로 따져볼게요. 재배 식물은 한마디로 뭐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네들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기형적이다. 어떤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누구한테 맞게끔 기형으로 변해서요? 인간에게 맞게끔. 어떨까? 과일을 원할 때 과일은 어떻게 됐을까? 크기가 더 커졌겠지. 그렇죠? 그 대신에 외부 환경에서는 어떨까?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어때? 뽀대나게 설명한 게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재배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자, 보면 이 얘기죠. 자, 휴면성이 어떻게 됐고 약화됐어. 자, 식용작물학 할 때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개의 과목이 연관도 되고 교차도 된단 말이에요. 상호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어요. 꼭 한 과목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 두 개 과목이.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두 과목이 식용작물학이 들어가서 다행이지. 거기다 원예학이 들어가 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원예학은 아까 말한 대로 과목이 몇 과목이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배워야죠. 채소, 과수, 화훼. 이 분야가 내가 전공했지만 저는 원예 중에서도 어디가 전공이냐면 채소가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어떨까요? 넓어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우리처럼 전공자들도 영구직 공무원 할 때 원예학을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볼 때, 자, 작물들은 휴면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약해지고 있다. 약했다라고 하는 기본적 뼈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수량의 세 가지 뭐냐면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여전히 중요한 뼈대죠. 이거는 중요한 뼈대가 되죠. 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무기질 비료에 대한 영양분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채소유래 법칙이라 나오죠. 요즘은 문제가 뭐 띄엄띄엄 잘 나온 추세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어떤 거니까 자, 여러 가지의 비료가 많다더라도 작물의 재배에는 어떤 게 제한 요소가 되냐면 많은 건 제한 요소가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어떤 거 가장 적은 요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중학교 때 기억나요? 그래서 물통 해놓은 거 있잖아. 물통, 나무 물통으로 물을 담으려고 그래. 그럼 어디만큼만 담을 수 있을까? 물통, 나무 높이가 가장 작은 것까지만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채소율의 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수량의 원칙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고로 고효율적으로 수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설명 따로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12쪽에 넘어가게 되면 재배학의 범위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육종학 따로 있고 재배학 원론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나요? 재배학 법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농경의 발상지가 시험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이게. 근데 간간히 나오는데 몇 가지 특성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경의 발상지가 누구냐면 여기 캔돌레라는 사람이 있죠. 큰 강 하면 어디를 떠올리면 될까?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캔돌레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바로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재배 식물의 기원이란 책이죠. 써놔볼까 거기다 재배 식물의 기원. 그래서 이 캔돌레라는 사람은 바로 직접적으로 옛날엔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누구냐고. 자, 두 번째 누구하고 쌍벽을 이루냐면 바빌로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바빌로프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다 밑줄 어디다가 유전자 중심설. 유전자 중심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넘겨볼까요? 15쪽에 나오죠. 따로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5쪽을 먼저 한번 보면 바빌로프 밑줄 치고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바빌로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 농사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죠. 농사짓기 환경이 안 좋은 나라들은요. 아까 수량의 삼각형을 볼 때 재배 환경이 안 좋지. 그러니까 뭘로 이걸 끄집어 올려야 될까? 재배 기술로 끄집어 올려야 돼. 그래서 러시아는 어때? 농업 기술이 발전한 나라야? 발전하지 않은 나라야? 아주 발전한 나라예요. 발전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농사짓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 왜 그럴까?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얘기가 농사짓기 좋지 않다는 얘기야. 증거. 주위에 그렇게 비닐하우스가 많지. 비닐하우스가 많다는 얘기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뭘로 끄집어 올려야 될까? 우리나라는 바로 재배 기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일본 어떨까? 재배 기술이. 농사짓기 안 좋아. 다 화산지대니까. 그러니까 어떨까? 재배 기술이 높죠. 북한 어떨까요? 북한도 개마고원이나 어떨까? 농사짓기 환경이 안 좋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농업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죠. 이게. 네덜란드 어떨까? 네덜란드 농사짓기 아주 안 좋아. 왜 그럴까? 일단은 해수면의 높이가 육지의 높이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범람해 들어와. 그거를 다시 빼내려고 뭐가 돌아가는 걸까? 풍차가 돌아가는 거야. 풍차가 돈키호테에 나오는 폴란드의 개. 그러니까 이게 풍차가 그냥 낭만이 아니에요. 그거 살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 물을 빼기 위한 거야. 이게 바닷물을. 그게 어떨까? 농사 짓는데 바닷물 들어오면 농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까? 더 집약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어떤 게 세계적으로 발전했냐면 그래서 구근류이죠. 구근 다알리아라든지 그죠? 구근류는 가장 밀집 대형으로 농사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키운 나라잖아. 튤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보면 인간이 살아나갈 공간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빌로프가 했던 게 바로 밑줄 치세요. 유전자 중심설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山간부의 유전자 중심시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해안지대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식물 영양의 학설 좀 빠른 속도로 얘기할게요. 탈레스가 모든 만물을 뭐라고 했냐면 물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대단하게도 부식이 중요하다. 부식, 퇴비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자, 그다음에 보면 어때요? 리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리비이가 뭐를 했던 거냐면 수경재배 창시했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법칙? 채소율의 법칙. 그게 리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뭘까? 이거를 따라가 가지고 어떨까? 비료분에 대한 걸 체계를 여기다 잡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잡아놨죠. 그렇죠? 자, 그거 이외에 콩가 식물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볼 때 다윈의 종의 기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델의 실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요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이건 바로 뭐냐? 이 사람이 했었던 순계. 굉장히 중요해요. 순계. 어디서 나오냐면 육종 얘기할 때 나오게 돼. 순계라고 하는 게. 순계가 있고요. 계통이 있고 그래. 자가식물, 자가수정 식물들은 주로 어때? 순계 분리. 그 다음에 어떨까? 타가수정 작물들. 그거 바로 뭘까? 계통 분리. 이렇게 돼. 그 말의 의미를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프리스라는 사람, 달맞이 꽃가지 돌연변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르도액이 이번에 지방직에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요?
지방직의 20번 문제가 보르도액 나왔잖아. 이게 바로 어떤 게 문제가 나왔냐면 굉장히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어. 다음 중 천연적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 내 기억이. 기억나죠? 자, 여기 나왔던 보르도액은 천연적인 게 아니라 바로 뭘까? 인공으로 합성한 거죠. 자, 보르도액이 바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포도, 주로 어디냐면은 보르도 지방이. 자, 보르도 지방이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때? 포도, 와인의 산지야, 거기가. 거기에 무슨 병을 없앴던 거냐면 노균병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죠. 뭐를 넣었던 거냐면 이거 썼던 거야. 이 안에 유산동하고 생석회니까 흰색이겠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은 길가에 담벼락에다가 이게 막대고 목책을 만들 거기다 페인트칠을 했어요. 페인트칠을 흰색으로. 신기하게도 페인트를 했던 그 부분의 나무에서는 녹음병이 생기지 않았어. 이거 이유가 바로 뭘까 보니까 이 페인트칠 했던 것 때문에 나온 거죠. 우연한 발견으로 이게 바로 보르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이번에가.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문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아 이건 어떨까 이거 둘을 섞은 건 천연적인 거야 인공적인 거야 이거는 인공적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걸로 문제가 나온 거라니까 이게 20번 문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원래가 20번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벤트는 바로 뭘까? 귀리가 어떻게 되는 거? 햇빛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 쭉 길어지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걸까? 바로 어떤 물질? 선단부에. 옥신. 벤트는 옥신이란 걸 몰랐었지만 옥신. 이거 다 시험 문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게 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시간이라 지금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것보다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도는 이제 빨리 나갈 겁니다. 이제.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